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섭리에 따른 대차 대조표를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보려면 정부와 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면 되겠죠. 정부나 기업이나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로 구성되는 조직체이죠. 차이점은 뭔가요? 수행하는 기능의 목적이 다르죠. 기업은 그래요. 참여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조직하죠. 정부는 어떻게 조직이 됐나요? 원래부터 정부가 있었던 건 아니죠. 역사적으로. 생산자들이 원활하게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정부를 조직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말했죠. 정부 역시 생산의 한 영역을 담당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목적이 다르고 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왜 정부를 공적 자본이라고 하나요? 정부는 세금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하죠. 그래요. 세금은 누구에게서 거두나요? 뭐 기업에 거둘 수도 있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댈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정부는 자체적인 생산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되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기업은 어떤가요? 사적 자본인 기업은 개인이나 개인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되는 거죠. 그래요. 기업은 개인이나 개인들의 재산인 거죠. 사회 구성원들 전체의 재산이 아닌 거죠. 하지만 정부는 다르죠. 세금에 의해서 유지되니까 사회 구성원들 전체의 재산이 그래요. 정부의 재산은 사회 구성원들 전체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자본의 성격을 공적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그런 차이점을 빼면 어떤가요? 기업이나 정부나 똑같은 조직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대차 대조표 역시 크게 다르지 않겠죠.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려면 이와 같은 그림들을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재산이 표시되겠죠. 재산에는 구체적인 목록들이 작성되는 거죠. 그 자산에 대차 대조표에 보면 자산 항목이 있죠. 그 자산 쪽에 그래요. 재산 목록이 적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요. 자산이 차변이죠. 그 다음에 대변이죠. 그래요. 대변에서는 뭐가 표시되나요? 부채와 자본이 표시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뭐라 했나요? 자산은 재산 목록이고 부채나 자본은 부채나 순자산은 뭐라 했나요? 일종의 자산에 대한 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이 기둥은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도면은 그리고 이 도면을 좀 더 이해하면 좋겠죠. 예전에 다 설명했죠. 자산 신축 기능통을 했죠. 순자산 신축 기능통, 부채 신축 기능통. 신축 기능이 있으니까 신축 기능통이라고 지었다고 얘기했죠.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따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섭리에 따른 기업 대차 대조표를 알면 되죠. 그래요. 그러면 작성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산에는 작업수단이 있고 뭐가 있겠나요? 비작업수단이 있다 그랬죠. 작업수단에는 뭐가 있겠나요? 작업도구가 있고 그래요. 재고자산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요. 부채가 있을 수 있고
순자산이 있을 수 있겠죠. 지분을 표시한다 했죠. 부채는 어떤 게 있나요? 대여자본 부채가 있고 기타 부채가 있다. 대여자본 부채의 대표적인 건 뭔가요? 차입금과 사채다. 차입금은 뭔가요? 돈을 빌려오는 걸 말하는 거죠. 사채도 돈을 빌려오는데 어떻게 빌려오나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뭐라 하나요? 사채라고 하죠. 그럼 정부는 뭐라 하면 될까요? 공적 자본이니까 공채라 하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그것만 다르겠죠. 그 표현만 다른 거죠. 그래요. 기타 부채에서 대표적인 부채는 상거래 채무죠. 순자산 보면 순자산은 어떤가요? 자본금이 있죠. 처음 조직체를 구성할 때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자본금이죠. 그러다가 이제 순이윤이 쌓이다 보면 순이윤 누적금이 생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통계청에 보면 제도 부문별 대차 대조표가 있어요. 그래요. 보면 일반 정부죠. 일반 정부인데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지죠. 비금융자산에는 뭐가 있나요?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 재산생산물, 재고자산 이런 게 있죠. 토지자산, 지하자원, 임목자산 이런 게 있어요. 금융자산에는 현금 및 예금, 채권,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 상품,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이런 게 있죠. 금융부채는 어떤 게 있나요? 현금 및 예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가 있죠. 근데 문제가 있죠. 금융자산에도 현금 및 예금이 있고 금융부채에도 현금 및 예금이 있고 그렇죠. 뭔가 작성이 잘못된 거죠. 그래요. 이 채권이 있는데 금융자산에 그래요. 금융부채에도 채권이 있죠. 이상하죠. 파생금융상품이 있는데 금융자산에 금융부채에도 파생금융상품이 있죠. 금융자산에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가 있고 금융부채에도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가 있잖아요. 이게 잘못 작성된 거죠. 그래요. 거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잘못 작성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으로 채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정부가 가질 수도 있어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많잖아요. 기업도 발행할 수 있고 채권을 구매할 수도 있죠. 정부 역시. 금융부채에서 채권은 뭘까요? 정부가 돈 빌리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 하나요? 보통 국채라 하죠. 근데 그 국채를 정부가 또 구매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한 500조를 발행했는데 한 50조를 다시 구매했어요.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까요? 채권을 발행하면 어떤가요?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채권을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이자를 어떻게 되나요?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지급해봤자 자기가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실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겹치는 부분들을 경우를 따져서 그래요. 상쇄시켜야 되겠죠. 잘못 작성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경우를 일일이 살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래요. 집어넣었어요. 현금 및 예금이 얼마인가요? 252조죠.
이거는 이제 화폐 및 화폐성 작업 도구에 도구로 기록하면 되겠죠. 이게 쓸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유형 작업 도구에는 건설 자산, 설비 자산, 토지 자산, 임목 자산이 있죠. 다 더하면 3,768조가 되죠. 그래요. 그 정도 돼요. 이걸 뭐 다 보기 편하게 하려면, 간단하게 쓰려면 안 써도 되겠죠. 아니면 좀 간단하게 적을 수도 있죠. 다 적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 자산과 건설 자산은 보통 부동산에 분류되잖아요. 두 개의 비중이 크잖아요. 두 개 합치면 3,600조 가까이 되잖아요. 부동산 자산, 부동산 외 자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무형 작업 도구, 지식 생산물이 한 61조 가까이 되죠. 그 무형 작업 도구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굳이 뭐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지식 생산물을. 그래요. 상거래 채권 493조 나와 있죠. 그 정도 나와 있죠. 그래요. 기타 수지 채권 및 지급 채무를 상거래 채권에 포함시켰죠. 이건 적을 필요는 없겠죠. 기타 작업 도구 3.3조. 기타 작업 도구에 뭐가 있나요? 보험 및 연금 준비금 3.3조. 그래요. 그래요. 이런 거는 뭐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줄석에 달아놓으면 되는 거죠. 외부 투자 1244조 그 정도 되죠. 그래요. 무엇이 포함되냐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채권, 파생금융상품이 포함됐죠. 이러한 것들은 겹친다 했죠. 겹치는 거는 어디서 있었나요? 기타 채무에 있었죠.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채권, 파생금융상품을 기타 채무로 넣었어요. 원래는 이 두 가지를 경우를 살펴서 상세시켜야 되겠죠. 그래요. 상거래 채무하고 또 상거래 채권이 또 이렇게 그래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타 수지 채권 및 지급 채무가 117조 정도 되죠. 그리고 상거래 채권이 493조 가까이 되죠. 이게 117조가 지급 채무만 적은 거라면 여기 493조에서 117조를 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경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제도부문별 대조표를 작성한 개인이나 집단은 회계에 대한 어떤 지식 수준이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지식이 있더라도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개인이나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뭐 이런 겹치는 부분이 그래 뭐 글쎄 뭐 또 비중은 또 아주 작은 건 아니니까 그래요. 제대로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자산이 있다 했죠. 순자산은 얼마나 했나요? 4,099조라 했죠. 4,099조. 그래요. 아니죠. 잘못 설명했죠. 2020년 걸 설명해야 되죠. 2018년 거를 설명했죠. 2020년 걸 넣으면 돼요. 똑같이. 순자산이 4,638조죠. 4,638조. 그럼 부채와 자본을 더하면 5,823조 가까이 되죠. 이게 2020년 섭리에 따른 정부 대차 대조표죠. 그래요. 작성해봤어요. 순자산에도 자본금과 수리연주금이 있죠. 자본금을 추적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자본금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겠죠. 한국은 언제 건국이 됐나요? 건국일 가지고 한국에서는 말이 많죠.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말도 있고 임시정부가 있었죠. 임시정부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세워진 날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도 있죠. 어느 게 맞나요? 경제론을 잘 보세요.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틀렸죠. 둘 다 틀린 거예요. 왜 그래요? 정부와 기업과 시장이 있으면 그래요. 생산자들이 있고 정부가 수립되면 국가가 수립이 되죠. 그래요.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가 없었나요?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부 기능을 수행했나요? 미군이 정부 기능을 했죠. 정부가 있었어요, 그때도.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는 정부가 없었나요? 있었다는 거죠.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본이 식민지였잖아요. 총독부가 정부의 기능을 수행했죠. 그래요. 그러면 일본이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왕조가 있었죠. 이시 왕조가 정부 기능을 했죠. 그럼 국가가 없는 적이 있었나요? 그 기간 동안?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건국일이 아니죠. 1948년 8월 15일은 무슨 날인가요, 그러면? 한국 정부 수립일인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건국일은 1948년이 아니죠. 북한 역시 그 시기가 아니죠. 북한 정부 수립일은 있어도 북한 정부 수립일이 북한의 건국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자본금은 그래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미군이 정부 기능을 수행하면서 넘긴 자본금이 있겠죠. 그거는 살펴보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자본금 구하면 순위는 무조건 구할 수 있죠. 2020년 기준으로 4,638조 정도에서 자본금을 빼면 되겠죠. 그럼 미미할 거예요. 한 10억 더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요. 한국 정부 수립일 1948년 8월 15일. 그렇죠. 순자산의 자본금을 추적하면 그러면 건국일도 알 수 있겠죠. 한국은 언제 건국됐나요? 그럼 건국일 언젠가요? 그러면 조선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고려가 있었죠. 고려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나요? 이 땅에 어떤 정부가 있었나요? 신라 정부가 있었죠. 신라 정부. 그러면 신라 정부에는 뭐가 있었나요? 좀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볼까요? 원래 이제 이렇게 백제, 가야, 신라, 고구려가 있죠.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건국기를 찾을 때 한반도에서 처음 생긴 국가를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의미가 없겠죠. 왜 그래요? 이 고구려 신라 백제도 사실은 그래요. 많은 정부들이 통합된 거죠. 그 전에 어떤 정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지역만 지배하고 있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한반도 땅에서 최초의 정부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정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 지역만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생기는데 이런 국가들도 여러 정부들이 통합되는 형태겠죠. 그러면서 한반도가 최초로 통일된 그래요. 언제 누가 최초로 통일하나요? 통일 신라죠.
통일신라가 거의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을 신라가 대부분의 지역을 이렇게 차지를 해요. 그러면서 한반도에 그래요. 통일된 한 정부가 생기는 거죠. 그 이후의 정부들은 그래요. 신라 정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계속 이어받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국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신라가 세워진 날 구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게 언젠가요? 기원전 57년 6월 8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박역거세가 신라를 건국한 날짜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의미 있는 건국일은 기원전 57년 6월 8일이고 한국의 그래요. 한국의 건국일은 기원전 57년 6월 8일이에요. 얘기했죠. 그 뒤로 국호가 바뀌긴 했지만 다 그냥 그래요. 새로운 정부의 수립일 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한반도에서 의미 있는 건국일, 한국의 건국일은 기원전 57년 6월 8일이다. 어떤 이들은 그러죠. 고조선 건국일이 한국의 건국일이다. 그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죠. 고조선은 그래요. 한반도하고 한반도와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그래요. 좀 상관이 없죠. 한반도에 살던 사람이 없으면 모를까. 고조선의 영토는 한반도 북쪽에 있었죠. 한반도 위에 있었죠. 대부분 중심 지역은 한반도가 아니죠. 여기 선양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상관은 없어요. 고조선 사람들이 그래요. 한반도에 넘어갔을 수 있겠죠. 근데 한반도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었다면 의미가 있어도 한반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고조선 사람이 중국에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큰 의미는 없어요. 사람이 좀 일부 넘어오고 문화가 전달됐다 해서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죠. 고조선이 신라를 세운 것도 아니죠. 그래요. 과학적인 거죠. 이 자본금을 추적해보면 그래요. 어느 나라의 재산이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요. 신라의 건국일이 한국의 건국일이요 한반도에서 의미 있는 건국일이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